사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성창호 부장판사 등 현직 판사 6명이 재판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판사들이 재판을 하면 국민의 신뢰를 얻기 힘들 것이라며 다음 주부터 6개월 정도 연구 업무를 맡도록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행안부 장관의 진영 의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박영선 의원을 내정하는 등 7개 부처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현 정부 출범 뒤 가장 큰 규모의 개각으로 내년 총선 출마 준비에 들어가는 장관 대신 전문가 그룹을 대거 기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틀 연속 김정은 위원장에게 경고를 보냈습니다.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이 복구 움직임을 보이는 걸 놓고 실망했다고 한 겁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좀 더 지켜보자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그동안 치매와 독감 등을 이유로 재판에 나오지 않던 전두환 씨가 다음 주 월요일 부인인 이순자 씨와 함께 재판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24년 만에 전 씨가 법정에 설 광주엔 벌써부터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3월 국회가 문을 열자마자 신속 처리한 건 이른바 패스트트랙을 놓고 정치권이 강하게 충돌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3당과 협의해 선거제도 개혁안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히자 한국당이 의원직 총사퇴까지 거론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JTBC 뉴스룸 지금 시작합니다. 공기청정기가 도로 위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현직 판사들이 재판 업무에서 제외됐습니다. 앞서 징계를 받아 이미 재판에서 빠진 2명에 이어 6명의 현직 판사가 8월까지 재판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피고인으로 법정에 설 판사들이 재판을 하는 건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판단한 건데요. 대법원은 비위 통보된 66명의 판사들도 재판을 못하게 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다솜 기자입니다. 검찰은 지난 5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수사기밀을 유출한 혐의 등으로 전현직 판사 10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들 가운데 현직 판사는 모두 8명인데 이민걸 부장판사와 방창현 부장판사는 이미 징계를 받아 재판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대법원은 이들을 제외한 성창호 부장판사 등 6명을 재판 업무를 볼 수 없도록 했습니다. 기간은 오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입니다. 대법원은 재판을 받게 될 법관이 계속 재판 업무를 맡는다는 것만으로 사법부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이들은 근무 중인 법원에서 출퇴근을 하며 재판을 받게 됩니다. 다만 이들의 재판이 진행될 서울중앙지방법원과 같은 건물에 근무하는 신광열, 이태종, 임성근 부장판사는 경기도 일산의 사법연수원에서 연구 업무를 하게 됩니다. 대법원은 또 검찰이 비위 사실을 통보한 66명의 판사들에 대한 징계 여부와 재판에서 제외할지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 그러면 대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가혁 기자. 현직 판사 6명이 한꺼번에 재판 업무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이게 흔한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게 징계 조치라고 보기는 힘든 거죠? 네, 말씀하신 대로 징계는 아닙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내린 인사 조치입니다. 과거에도 판사가 징계위원회에 회부되거나 또는 문제를 일으켜서 감사를 받을 경우에 종종 사법연구 이런 방식으로 재판에서 제외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법연구라는 거는 구체적으로 뭘 하라는 겁니까? 문제가 없는 판사들의 경우에는 특정 주제를 받아서 연구를 하거나 또는 스스로 주제를 정해서 연구를 진행합니다. 하지만 이번처럼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된 경우에는 사실상 직무 대기를 시킨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직무 대기라고 하면은 결국 이제 업무는 맡지 말고 출퇴근만 하라, 뭐 이런 의미입니까? 네, 아무래도 앞으로 사법농단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 이 판사들도 법정에 피고인으로 서게 됩니다. 특히 이들이 국민을 상대로 재판을 합니다. 심판자로서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동료 판사의 법정에서는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는 모습이 모순적이기 때문에 이들을 신속하게 재판에서 제외했다. 이게 이번 조치의 가장 큰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통화한 대법원 고위 관계자도 김명수 대법원장도 바로 이 같은 부분을 많이 고민을 했고 그에 따른 결단을 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제 앞서 리포트에서도 잠깐 나왔지만 이 사법연구, 소위 사법연구를 한다는 장소가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저희도 보도를 해드렸지만 이곳 서울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은 사실상 같은 건물에 있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사법농단 사건 재판이 1심은 서울중앙지방법원 그리고 2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서울고등법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판사 3명은 계속 같은 건물에 있으면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사법연수원으로 발령낸 겁니다. 즉 자신을 재판할 동료와 한 건물에 있으면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예, 그렇겠군요. 자, 그런데 가장 또 궁금한 부분 중에 하나가 어쨌든 이 6명의 판사들이 오늘도 이제 자신들이 속한 법원에서 재판 업무를 봤을 것 아닙니까? 자, 이들이 맡고 있던 사건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네, 이들에게 재판을 받던 당사자 입장에서 보면 좀 혼란스러울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대법원 쪽에 확인을 해보니까 이들 판사들은 합의부, 그러니까 판사 3명으로 구성된 재판부에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조치로 합의부에서 판사 1명이 빠졌다고 해서 그 사건 자체를 다른 재판부에 맡기는, 그러니까 다시 배당을 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부의 재판장이 직무 대리를 하는 형식으로 재판을 이끌어갈 가능성은 있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요. 사법농단 연루 의혹에 있는 전직 판사들이 이제 변호사를 등록하게 될 때 대한변협이 이거를 보류시켰다고 하죠. 네, 윤성원 전 인천지방법원장 또 김종복 전 광주지법 목포지원 부장판사 이렇게 2명의 경우인데요. 일단 대한변협은 이들의 변호사 등록 허가를 보류하고 다음 주 열릴 상임이사회에서 다시 논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재판에 넘겨지거나 징계를 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의 변호사 개업이 최종적으로 막혔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대한변협 측은 이 결격 사유가 없는지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기 위해서 신중하게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JTBC 이가혁입니다. 예, 다음 소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7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을 했습니다. 정부 출범 이후 가장 큰 규모의 개각인데 먼저 안익은 기자의 보도 보시고 어떤 배경이 있는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현직 의원은 2명이 새로 입각 대상이 됐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에는 진영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박영선 의원이 내정됐습니다. 전문가 출신도 전면에 나섰습니다. 통일부 장관에는 김현철 통일연구원장, 과기정통부 장관에는 조동호 카이스트 교수, 해수부 장관엔 문성혁 세계해사대학 교수가 내정됐습니다. 관료 출신으론 최정호 전 전라북도부지사가 국토교통부 장관에, 박양우 전 문화관광부 차관이 문체부 장관으로 지명받았습니다. 청와대는 인선 기준으로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중반기를 맞아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런 성과를 위해서는 능력이 검증된 인사를 발탁한다. 진영 의원은 박근혜 정부 때 보건복지부 장관을 맡은 데 이어 문재인 정부 행안부 장관에 지명되면서 두 정부의 서로 다른 부처 장관으로 지명되는 이색 경력을 갖게 됐습니다. 외교안보 라인은 크게 흔들지 않고 통일부 장관만 교체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차관급인 식약처장에 이의경 성균관대 교수, 초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에 최기주 아주대 교수를 임명했습니다. JTBC 안의근입니다. 이번 개각에서 특히 눈여겨볼 인물이 김현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학자이면서도 참여정부에서 북핵 협상에도 참여를 했었는데 특히 김 후보자가 쓴 협상의 전략이란 책은 문재인 대통령이 즐겨 읽기도 했습니다. 여러모로 북미 관계가 힘든 상황에서 앞으로 또 남북 관계를 잘 풀어가야 하는 숙제를 안았습니다. 김소연 기자입니다. 이 이후에 협상을 재개하고 또 나아가서는 또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창의적 해법을 마련해야 할 것 같고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가능성에 대해선 노력해야 한다고만 답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의 정책 보좌관을 맡아 개성공단 문제를 두고 미국과 협상했습니다. 북핵 폐기를 약속한 9.19 공동성명을 만드는 데도 참여했습니다.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뒤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 발전에 속도를 주문한 바 있습니다. 적극적인 대북 정책과 경제 협력 전략의 필요성이 김 후보자 지명의 배경이란 분석입니다. 김 후보자가 쓴 책은 문 대통령의 독서 목록에도 올랐습니다.
신뢰는 협상의 조건이 아니라 얻어내야 할 결과라며 협상의 중요성을 강조한 책입니다. 김 후보자는 지난해 4월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장에 임명됐고 남북 정상회담의 자문도 맡아왔습니다. JTBC 김소현입니다. 예, 개각은 당초 이제 설 전후로 예상이 됐지만 한 달 가까이 지난 오늘 발표가 됐습니다. 그만큼 문재인 대통령이 인선에 고심을 거듭한 걸로 보이는데요. 잠시 청와대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심수미 기자, 이거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정치인 출신이 눈에 띄게 줄었는데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네, 전체 18개 부처 장관 가운데 전현직 의원은 8명에 달했는데 이번 개각으로 5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대신 학계와 정통 관료 출신 전문가들을 대거 전진 배치했습니다. 국토부 노조는 이례적으로 환영 성명까지 발표했는데요. 일기 내각이 청와대의 진두지휘 아래 각종 개혁 정책의 밑그림을 그렸다고 한다면 2기 내각은 이를 실행에 옮겨야 하는 만큼 부처 장악력이나 또 현장과의 소통 능력을 더 중시한 걸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임기 중반인 올해와 내년이 사실상 국정운영 성과를 낼 마지막 기회로 보고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계획인데요. 특정 지역에 편중됐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지만 청와대는 오직 성과를 낼 수 있는지 여부만 보고 인사를 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자, 야당에서는 이제 이번 개각이 총선을 대비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청와대 입장이 나왔나요? 네, 총선이 다가올수록 의원 출신 장관들의 부처 장악력이 떨어지는 건 좀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어차피 국회로 돌아갈 사람이라는 인식이 직원들 사이에 퍼지기 때문인데요. 청와대는 부처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돌려보내는 것일 뿐이지 총선을 앞두고 장관들을 대대적으로 징발하는 성격의 개각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비문재인계로 분류되는 박영선 의원과 옛 새누리당 출신 진영 의원의 입각을 두고선 여당 내에서 좁게나마 탕평의 취지를 살린 인사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예. 자, 당초 또 이제 진영 의원, 박영선 의원 외에 우상호 의원의 입각 가능성도 계속 나왔었는데 우 의원은 이번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그 배경은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청와대 한 관계자는 당에서 필요한 사람이라는 요청이 당에서 있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내년 총선을 대비해서 우상호 의원을 당에서 놔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치인 출신 장관 내정은 어제 강기정 정무수석이 이해찬 대표를 만나서 최종 결정됐다고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JTBC 심수희입니다. 예, 이번 개각으로 청와대 참모와 장관들이 대거 민주당으로 복귀하는 것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앞서 심수미 기자가 잠깐 언급을 했듯이 당장 여야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무게감 있는 인사들을 맡게 된 민주당은 적재적소의 개각이라고 환영한 반면에 한국당은 총선용 개각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윤석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은 국민을 무시한 개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결렬 문제가 반영되지 않았고 다음 총선만 고려했다는 주장입니다. 교체하라는 대북 외교 안보 라인은 제쳐두고 총선 올인, 점입가경 개각한 청와대입니다. 안보 파탄, 경제 파탄, 민생 파탄에 대한 고려가 전무하고 바른미래당도 총선 출마를 희망하는 현직 장관과 장관 경력 희망자의 교체에 불과하다고 깎아내렸습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긍정평가를 하면서도 정밀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적재적소의 개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정책 실행 능력이 우선시된 적재적소의 인사라고 여겨집니다. 동시에 친문 인사들이 복귀해 당의 영향력이 더 커졌다는 분석입니다. 앞서 어젯밤 이해찬 대표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 청와대 출신 인사들과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청와대에 가서 고생들 많이 했기 때문에 당으로 이제 복귀할 사람들이고 이들 중 상당수는 내년 총선에서 중책을 맡을 전망입니다. 역할이 있다면 뭐든 헌신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JTBC 이윤석입니다. 북한이 동창리 미사일 시험장을 복원하는 듯한 움직임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틀 연속으로 실망감을 표했습니다. 미국 고위 관계자들은 미사일이 아니라 위성을 발사하더라도 시험 중단 약속은 위반하는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정효식 특파원입니다. You're disappointed in Kim Jong-un about the nuclear activity in North Korea? A little disappointed. Let you know in about a year. 트럼프 대통령이 이틀 연속 김정은 위원장에게 실망감을 나타냈습니다. 전날엔 사실이라면이란 전제가 붙었지만 이번엔 전제 없이 실망했다고 했습니다.
미국의 싱크탱크 CSIS 38로스는 6일자 상업위성 사진 분석 결과를 내놨습니다. 동창리 미사일 시험장 발사대와 엔진 시험장이 싱가포르 회담 이전 상태로 복구됐다는 겁니다. 볼턴 보좌관은 우린 상업위성 외에 다른 종류의 정보를 갖고 있다며 상황을 신중하게 살펴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국무부 고위관리도 의도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그곳에서 우주 발사체를 발사한다고 해도 북한의 시험 중단 약속 위반이라고 했습니다. 제재 확대 여부는 대통령의 결정에 달렸다며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의 제재 면제를 검토하느냐는 질문엔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신중론 속에 압박 기조를 분명히 한 겁니다.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시험장 복구에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실망감을 표출하면서 북미 협상 조기 재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효식입니다. 예, 이렇게 서로를 압박하면서도 대화의 끈은 놓지 않겠다. 북미의 강원 양면 전략이라고 해야 될까요? 취재 기자와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진 기자, 먼저 강경 발언들 나오는 거 하나하나 좀 짚어보죠. 먼저 북한 매체들의 미국 비난 수위 예전보다 상당히 높아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지난 6일 조선신보를 보시겠습니다. 이 매체는 회담 결렬의 이유가 미국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강압적이고 무례한 패권적 발상이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어제 조선중앙통신은 한미연합훈련이 축소됐음에도 그 실시한 것 자체가 북미 공동성명과 남북선언들에 대한 남폭한 위반이라고 했습니다. 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의 움직임도 일각에서는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심리전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예, 이렇게 강하게 나가는 거는 뭐 미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도 이제 강경론으로 돌아선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기도 하군요. 네, 밤사이에 미국 국무부 고위 관계자가 기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북 압박 전략은 유지될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서 제재가 강화될 수도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대표적인 강경파인 볼턴 보좌관도 수차례 인터뷰를 통해서 비슷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앞서 강원 양면 전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서도 이렇게 압박을 하는 모양새면서도 또 서로 대화하자는 목소리도 지금 동시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먼저 미국 국무부의 브리핑 내용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예. We're ready. We remain ready to engage North Korea in a constructive negotiation. 네, 우리 측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이 워싱턴에서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 대표를 만나고 오늘 아침에 돌아왔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미국 입장이 어떤지 물었더니 역시 이렇게 답했습니다. 생산적이었고 그다음에 건설적이었다. 거기에 대해서는 좀 변함없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계속 대화를 할 준비가 되어 있다. 예, 자 미국의 입장은 그렇고요. 계속 이렇게 메시지를 미국 입장에선 보내고 있는 것 같은데 북한은 어떻습니까? 네, TV에서는 대체로 이 대화의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어제 북한 조선중앙TV의 내용을 보시면요.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원칙에서 임한다면 이 북미 관계가 새로운 미래를 써나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부 선전용인 것을 감안을 해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예, 그렇다 보면은 북미 중에 누가 먼저 대화의 계기를 마련할 것이냐, 누가 먼저 대화를 제안할 것이냐의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종의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양측은 계속 강원 전략을 유지를 하면서 서로 간에 주장하는 바를 계속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예, 신진 기자였습니다. 예, 북한이 오늘자 노동신문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의 결렬 사실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노동신문은 일본을 비판하는 취지의 논평에서 우회적으로 합의문이 없었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노동신문은 북한 주민들도 볼 수 있는 매체인 만큼 북한이 공식적으로 회담에서 합의가 없었음을 내부에 공개하기로 한 걸로 분석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논현동 자택에서 일하는 경호원 그리고 운전기사뿐 아니라 가사 도우미 2명까지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법원이 조금 전 일부만 허가한다며 가사 도우미는 나중에 결정하겠다고 했는데요. 보석을 허가하면서 법원은 사실상 자택 구금이라고 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임소라 기자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접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낸 명단은 13명입니다. 경호원하고 기사분하고 수행비서 이렇게가 돼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무원분들만
가사도우미가 일주일에 한 번씩 교대를 하는 모양이에요. 한 분이. 그래서 두 분이 오늘 신고된다고 그렇게.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변호인 측은 목사도 접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는 걸 검토 중입니다. 당초 법원의 보석 허가 조건은 배우자와 직계혈족, 변호인만 만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제 재판장은 이 전 대통령의 보석을 허가하면서 사실상 자택 구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가사도우미까지 접견을 신청하는 것은 구속 전과 똑같은 자택 생활을 누리려 한다는 것이란 비판 여론이 나옵니다. 법원은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경호원과 기사에 대해서는 접견과 통신을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가사도우미에 대해서는 추후에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오늘 자택에서 변호인단과 만났습니다. 오는 13일로 예정된 증인신문에 대비한 걸로 보입니다. JTBC 임소라입니다. 그런가 하면 법원은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에 나오지 않고 있는 증인들에게 사실상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 과거 측근 등인데요. 이들의 실명을 법원 홈페이지에 직접 공개했습니다. 법원이 생긴 이래 처음 시도하는 방식이라는데 그래도 나오지 않으면 강제 구인하겠다고까지 했습니다. 최윤경 기자입니다. 이팔성, 김백준, 이학수, 김성우, 권승호, 서울고등법원 홈페이지에 내걸린 증인 명단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의 핵심 증인들인데 그동안 재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법원이 증인에게 출석 서류를 보냈는데 집문이 닫혀 있고 사람이 없다며 송달을 피했습니다. 이 때문에 재판이 늘어지고 이 전 대통령을 보석으로 풀어준 이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을 맡은 새 재판부가 특단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주요 증인에게 소환장을 다시 보내면서 홈페이지에도 명단을 공개한 겁니다. 형사소송법엔 소환장의 송달, 전화, 전자우편, 그 밖의 방법으로 증인을 소환한다고 돼 있는데 홈페이지 공지를 한 건 처음입니다. 재판부는 전직 대통령 사건이라는 중요성을 고려해 공지했다며 출석하지 않으면 구속영장을 발부하겠다고 했습니다. 법원이 강한 의지를 보이면서 오는 13일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을 시작으로 이 전 대통령의 재판은 다시 불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최윤경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풀려나자 자유한국당은 계속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제 당 지도부가 공개적으로 사면 이야기를 꺼낸 데 이어서 비박계로 분류되던 중진 의원까지 사면을 언급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처럼 재판이 진행 중인 사람은 사면이 안 되는데요. 여당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면을 야당이 자꾸 언급하는 건 의도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30 민주당 의원과 홍문표 한국당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을 두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그런 촛불 민심에 대한 한 거죠. 국민들이 그 석방한다면 그 받아들이겠습니까? 특별사면이라든지 기타 등등은 대통령의 권한으로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 문제는 결정할 문제다. 홍문표 의원은 한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찬성한 비박계로 분류됐습니다. 당 지도부의 중진 의원까지 사흘째 사면을 언급한 겁니다. 하지만 당장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은 불가능합니다. 사면은 형이 확정됐을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사면 언급이 의도적이라고 말합니다. 권미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한국당이 박 전 대통령 사면을 기정사실화하려는 것 같다며 보수 통합과 점점 멀어질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이 박 전 대통령에게 언제 확정 판결을 내릴지는 아직 가늠할 수 없습니다. JTBC 강연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전두환 씨의 재판을 앞두고 벌써부터 재판이 열릴 광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추첨을 통해서 방청권을 나눠줬는데요. 전 씨가 법정에 서는 건 24년 만인데 이번엔 부인 이순자 씨가 옆에 앉을 예정입니다. 먼저 정직명 기자 리포트 보시고 이어서 광주 잠깐 연결해 보겠습니다. 법원 회의실에 긴 줄이 생겼습니다. 오는 11일 전두환 씨가 법정에 나오는 재판을 직접 보려는 사람들입니다. 추첨을 통해 나눠주는 방청권을 받기 위해 80명이 법원을 찾았습니다. 광주에 직접 전두환 씨를 소환한다는 게 의미 있는 사건인 것 같아서. 전두환 씨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동안 관할 법원을 옮겨달라거나 알츠하이머, 독감 등을 이유로 대며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가 강제 구인장을 발부하자 결국 재판에 나오게 된 겁니다.
1995년 12.12 군사 반란 등의 혐의로 법정에 선 지 24년 만입니다. 전 씨 측은 나이가 많고 건강이 좋지 않다며 부인 이순자 씨의 법정 동석을 요청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피고인 권리 중 하나여서 법원도 받아들였습니다. 우월단체 등은 성숙한 자세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광주에게 끼쳤던 그 엄청난 만행을 정말로 뉘우치고 석고대죄하는 마음으로 이번 재판석에 서기를. 법원과 검찰, 경찰은 협의 끝에 구인장은 서울 연희동 자택이 아닌 전 씨가 광주지법에 도착하면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네, 재판이 열리는 광주지법에 정진명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정 기자, 전두환 씨 이제 3일 뒤면 법정에 서게 되는데 법원도 준비를 하고 있죠. 네, 전두환 씨에 대한 재판은 월요일 오후 2시 반에 시작됩니다. 전 씨는 이날 아침 일찍 서울 연희동 자택을 출발해 300여 킬로미터를 이동해 이곳 광주지방법원까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 옆으로 보이는 법정동 201호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요. 법정동으로 들어가는 출입구가 4곳이어서 어느 쪽으로 들어갈지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 통로에 차를 대고 2옆 출입구로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는데요. 내외곽 경비를 위해 법정 보안 관리대원뿐만 아니라 경찰에 기동대 80명을 지원 요청했습니다. 법정 앞에는 보안 검색대와 통제선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상황에 따라 외곽 경호 등을 위해 별도의 인력을 추가 투입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강제 구인장이 발부되긴 했지만 이 전 씨가 스스로 오겠다고 밝혀서 강제로 끌고 오는 상황까지는 가지 않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1월 재판에 전 씨가 출석하지 않자 강제 구인장을 발부한 상태입니다. 일단 전 씨가 자진 출석 의사를 밝혀서 연희동 자택에서 강제 구인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서대문 경찰서 형사들은 전 씨가 출발한 직후 따로 차를 타고 이곳 광주지방법원까지 따라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 씨가 법원에 도착하면 바로 구인장을 집행하겠지만 자진 출석 등을 이유로 전 씨에게 수갑 등을 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24년 만에 광주에서 재판을 받는 겁니다. 시민단체들과 충돌도 좀 있을까요? 네, 전 씨가 법정 출석 의사를 밝히자 우월단체와 시민단체들은 성숙한 자세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자칫 감정적인 대응으로 재판 회피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다는 데 공감하고 있는 겁니다. 대신 5.18 구속자회 측에서는 법원 정문 앞에서 야외 사진전을 가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광주지방법원에서 JTBC 정진명입니다. 3월 국회가 문을 열자마자 여당은 패스트트랙부터 꺼냈습니다. 개혁 법안을 중심으로 해서 야 3당과 신속 처리 안건으로 협상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거제 개혁안 등을 한국당을 뺀 야 3당과 함께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도 한국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방법을 강구해도 자유한국당은 상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간주하겠습니다. 3월 10일 자유한국당이 제출해야 할 시한, 3월 15일 여야 사당이 신속 처리 절차에 합의해야 할 시한입니다. 정의당 소속인 정치개혁특위위원장도 같은 입장입니다. 패스트트랙 지정 제안이 온다면은 정개특위위원장으로서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당 압박을 고리로 이른바 패스트트랙 연대가 형성된 겁니다. 한국당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저희는 거듭 경고하지만 이제 의원직 총사퇴를 불사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줍니다. 선거제 개혁 전에 대통령 권력부터 분산해야 한다는 게 한국당 주장입니다. 하지만 여야 사당은 오는 15일 전에 합의안을 만들어 패스트트랙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충돌은 다음 주 극에 달할 전망입니다. JTBC 서복현입니다. 사실 패스트트랙이라고 해도 법안 처리까지는 1년 가까이 걸립니다. 지금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추진 중인 법안이 선거법 말고도 9건이 더 있습니다. 이 쟁점 법안들을 너무 패스트트랙이라는 최후의 수단에 맡긴 건 아닌지 그런 지적도 나옵니다. 이어서 김나한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패스트트랙을 추진 중인 법안은 선거제 개혁안을 포함해 모두 10건입니다.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법 등 주로 한국당과 강하게 부딪혔던 법안들입니다. 민주당은 앞서 이른바 유치원 3법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개혁 법안 처리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게 민주당 주장입니다. 의원 한 명, 한 정당이 반대하면 과반수가 넘어도 통과시킬 수 없는 국회 선진화법에 의한 의사결정 구조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재확인했습니다. 패스트트랙은 이런 선진화법의 맹점을 보완한 제도입니다. 여야 간 합의가 안 되는 법안을 신속처리 대상 안건으로 지정해 330일 안에는 무조건 본회의 표결에 붙이도록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신속처리 안건이라고는 하지만 1년 가까운 기간이 짧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처리 기간을 90일 혹은 180일로 줄이는 법안 역시 이번 패스트트랙 패키지에 포함시켰습니다. 자동으로 본회의에 상정되기 때문에 오히려 상대당과 협상할 의지를 잃게 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실제 지난해 말 유치원 3법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이후 여야의 법안 논의는 없었습니다. 쟁점 법안을 최후 수단인 패스트트랙으로 대거 돌리려는 움직임에 대해 정치가 실종된 국회의 한 단면이란 비판도 나옵니다. JTBC 김나은입니다. 현대중공업그룹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로써 압도적인 규모의 세계 최대 조선사가 탄생하게 됐지만 풀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오늘도 서명식장 주변에서는 합병에 반대하는 대우조선 노조원들과 충돌이 있었습니다. 송화선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1시 산업은행 본점 앞입니다. 금속노조 대우조선지부 노조원 600여 명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 합니다. 경찰과 몸싸움이 벌어지면서 노조원 5명이 연행되기도 했습니다. 2시간 후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과 권호갑 현대중공업지주 부회장은 대우조선 지분을 넘기는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산업은행과 합작법인을 만든 뒤 자회사를 두는 방식으로 대우조선을 인수합니다. 노조의 반발을 의식한 듯 양측은 공동 발표문에서 고용 안정을 강조했습니다. 고용 보장은 기존 현대중공업그룹과 동일한 조건으로 지켜질 것입니다. 하지만 조선 경기가 다시 꺾일 경우 인력 감축을 피할 수 없을 거라는 게 노조 측 시각입니다. 본계약이 체결됐지만 아직 변수가 있습니다. 이번 인수가 시장 독과점을 부르지 않을지 해외 경쟁 당국들이 심사하는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두 회사의 세계 시장 점유율을 합치면 21%로 2위의 3배가 넘습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클럽 버닝썬과 관련한 새로운 의혹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버닝썬이 조직적으로 탈세를 하려 했다는 의혹도 경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버닝썬 사건 이후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가수 승리는 현역으로 군에 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승기 기자입니다. 경찰은 지난달 클럽 버닝썬을 압수수색했을 때 내부 회계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1년치 회계 장부와 매출 전표, 회계 프로그램 등입니다. 여기엔 버닝썬이 문을 연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매출과 지출 내역이 담겼습니다. 경찰은 버닝썬이 탈세할 의도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확보한 자료 가운데 세무조사를 대비해 실제 술값보다 낮은 가격이 적힌 위장용 메뉴판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다만 버닝썬이 아직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탈세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법인세 신고 기한은 이달 말입니다. 경찰은 대신 버닝썬이 비자금을 조성하려 했는지, 그렇다면 그 돈 일부가 경찰관에 뇌물로 건네진 건 아닌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성접대 의혹으로 경찰의 내사를 받고 있는 가수 승리는 오는 25일 현역으로 군에 갈 예정입니다.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승리가 의무경찰에 지원했지만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육군으로 입대한다고 했습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오늘 하늘은 어제보다 더 파랬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충북이나 대구 등 내륙 지역에선 먼지가 잘 빠져나가지 못해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오전 내내 나쁨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매우 나쁨 수준에 시달렸던 지난 며칠 동안 미세먼지 필터에 찍힌 먼지 도장을 보니까 정말 새카맸습니다. 이렇게 시달렸으니 나쁨 수준마저도 반갑게 느껴지는 거겠죠. 주말엔 다행히 전국이 모두 좋음에서 보통 수준일 거란 예보가 나왔습니다. 박상욱 기자입니다. 눈으로 볼 수 없을 만큼 입자가 작아 시야가 흐려졌다고만 표현했던 초미세먼지. 하지만 전국 곳곳의 측정소에선 색으로 존재를 드러냅니다. 측정소 밖에 관을 타고 들어온 먼지는 1시간마다 일종의 기록지인 테이프 필터에 먼지 도장을 찍습니다.
서울에서 세제곱미터당 135 마이크로그램이 기록되는 등 역대 가장 높은 농도가 기록된 지난 5일, 경기도는 무려 141 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았고 도내에선 특히 광주시가 일평균 158 마이크로그램으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날 광주시 측정소에 찍힌 미세먼지 도장은 예상대로 까맸습니다. 환경부는 이 같은 고농도 미세먼지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앞으로 한 달간 100시간에 걸쳐 항공 관측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소형 항공기가 사용됐던 것과 달리 이번엔 중형 항공기가 투입됩니다. 2배 더 높은 고도에서 2배 더 오래 연속 관측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주말 사이 전국의 미세먼지 도장은 더 옅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과 모레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낮 기온이 서울 13도, 대전, 부산 16도, 광주, 대구는 17도까지 올라 따뜻할 전망입니다. 내일 저녁엔 남쪽부터 비가 시작됩니다. 제주도엔 최고 80mm까지 내리는 등 남쪽 지역은 꽤 많은 양이 예상됩니다. 충청 지방에도 최고 20mm의 비가 예보됐지만 더 북쪽에선 양이 많지 않을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습니다. JTBC 박상욱입니다. 중국 정부에 이어 이번엔 관영 매체가 미세먼지는 중국 탓이라는 우리를 비판했습니다. 한국인은 베이징 스모그를 비닐봉지로 싸서 서울 상공에 뿌렸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중국을 탓하느라 한국이 미세먼지 퇴치에 써야 할 시간을 낭비하게 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신경진 특파원입니다. 힘써 중국을 욕하면 정치적 리스크도 없고 게다가 시선을 끌 수 있다. 대표적인 중국 대중지 환구시보는 한국 여론이 스모그 문제를 전적으로 중국 탓으로 돌리는 배경을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한국인은 베이징의 스모그를 비닐봉지로 담아 서울 상공에 뿌렸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도 전했습니다. 정치인의 발언도 비판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한국 일부 정치인의 급진적 발언은 투기적이며 무책임한 태도라고 몰았습니다. 중국 외교부가 베이징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최근 서울보다 낮았다며 중국 영향론은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반박한 데 이어 관영 매체까지 거들고 나선 겁니다. 실제 중국 주요 매체들은 서울의 비상 저감 조치가 6일 연속 내려진 내용을 현장 사진과 함께 상세히 보도했습니다. 신화통신 산하 매체인 참고소식망은 한국의 재활용 쓰레기상까지 거론하며 한국의 환경오염 문제를 부각시키기도 했습니다. 지난 양일간 외교부 대변인이 미세먼지 중국 책임론을 발뺌한 데 이어 대중지까지 거들고 나서면서 스모그가 한중 간 외교 문제로 증폭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JTBC 신경진입니다. 오늘 같은 금요일 퇴근길엔 도심에서 택시 잡기가 쉽지 않죠. 어제 제한적이긴 해도 카풀 도입에 합의하면서 상황이 좀 나아질지 관심이었는데요. 하루 만에 카풀 업체 사이에서도 택시 운전자 사이에서도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재우 기자입니다. 카풀을 일부 허용하기로 한 합의에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업계의 대치가 풀리면서 새로운 선택지가 생긴 건 반갑다는 반응입니다. 상생을 하면은 택시도 좋고 또 카풀 쪽에서도 좀 좋을 것 같고 타는 입장에서도 좀 양쪽을 선택할 수 있는 좋은 게 있지 않을까. 반면 출퇴근 때 각각 2시간으로 제한된 이용 시간이 너무 짧다는 불만도 나옵니다. 출퇴근 시간 이외에도 좀 이용 시간대를 더 늘렸으면 좋겠다. 그런 시간대에 또 카풀 잡기 힘드니까 약간 어거지로 이렇게 택시 타는 경우도. 이번 합의에 참여하지 않은 카풀 업체들이 반발하고 나서는 등 진통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개개인의 입장을 고려해서 다양한 시간대에 출퇴근이 성립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시간을 제한했으니까. 그러니까 공유경제를 활성화되지 못하게 막은 결정이죠. 타다를 운영하는 이재용 소카 대표도 카카오와 택시업계의 합의일 뿐이라고 쓴소리를 했습니다. 택시업계 내에서도 다른 목소리가 나옵니다. 서울 개인택시조합은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카풀에 면죄부를 준 이번 합의를 전면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JTBC 정재우입니다. 이번 주 사립유치원 개학 연기로 어린 자녀 두신 분들은 많이 놀라셨을 텐데요. 이렇게 유치원 사태로 유치원의 형태까지 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에선 교육청이 사립유치원을 사들여 공립으로 바꾸는 매입형 유치원이 처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강신우 기자입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다른 이름이었는데 오늘 새 이름을 얻었습니다.
새 선생님과 새 원아들이 들어와 새 노래를 부릅니다. 서울교육청은 사립이었던 이곳을 59억 9,400만 원에 사들여 공립으로 바꿨습니다. 새로 짓는 비용의 절반 수준입니다. 학부모들도 3에서 40만 원씩 내던 추가 비용을 이젠 내지 않아도 됩니다. 부모님들은 축복을 받으신 겁니다. 그죠? 로또를 맞으셔서 여기까지 오셨고. 지난해 말 모두 51곳의 사립유치원이 매입을 신청했습니다. 서울교육청은 내후년까지 이 같은 매입형 유치원 30곳의 문을 열 계획입니다. 협동조합형 유치원도 다음 주 서울노원구에서 문을 엽니다. 학부모들이 출자금을 내고 유치원 운영을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이 밖에 사립인데 재정과 행정을 지원해주는 공영형이나 부지를 장기로 빌리는 방식 등 다양한 형식이 시도됩니다. 문제는 속도입니다. 전국 사립유치원은 3,800여 개인데 공립 전환은 극히 일부입니다. 맞벌이 부부를 위한 종일반 수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지금은 3분의 1만 방과후를 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아쉽게 그냥 1시 반까지만 맡기게 됐어. 국공립엔 통학 차량이 지원되지 않는 것 또한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JTBC 강신호입니다.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서 도심 곳곳에서 집회가 열렸는데요. 참가자들은 차별 없는 세상을 외쳤습니다. 각자의 소망을 가지고 거리에 나선 여성들의 모습을 유정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교문을 나서는 길, 노란 장미를 받은 학생들의 얼굴이 밝아집니다. 화이팅! 여성의 날 화이팅! 저희 학교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다른 학교 여러분들도 힘을 내서 만약 이렇게 부당한 일이 있었으면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서로 받기 원한다 이런 식으로. 장미를 받고 기분이 좋아진 건 학생들뿐만이 아닙니다. 어쩐지 맘에 들어. 보라색과 검은색 옷을 맞춰 입고 광장에 나선 여성들은 일터에서의 성별 격차를 없애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시기를 해봤자 어차피 100대 64. 공기업, 사기업에서도 최종 합격자 성비 같은 거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채용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좀 강화했으면. KB통신분들 앞으로 나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친구 한 명은 면접을 보러 갔다가 너는 5kg 정도 빼와라라는 말을 듣기도 하면서 111주년 세계 여성의 날은 여성들 각자의 소망과 요구가 넘실된 하루였습니다. JTBC 유정화입니다.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서 여성 고용 비율이 낮은 사업장 50곳의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3년 연속 여성 고용 비율 등이 업종별, 규모별 평균 70%보다 낮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사업장으로 평가받은 곳인데요. 한국가스기술공사, 중소기업연구원 등 공공기관 5곳과 흥국생명, 중해제약팔도 등 민간기업 45곳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들 사업장의 이름과 여성 노동자 비율 등을 관보에 게재하고 부처 홈페이지에도 6달 동안 게시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총리를 또 난처하게 만들었습니다. 지난해 미일 정상회담에서 나눴던 무역과 투자에 관한 은밀한 이야기를 공개한 건데요. 지난달 아베 총리가 노벨 평화상을 추천했다는 사실을 공개한 데 이어 벌써 2번째입니다. 이한주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 총리가 미국에 큰 투자를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Prime Minister Abe the other day, and he said Japan's going to be sending about at least seven more big factories into this country. 그러면서 이걸로는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And it's got to do more than that. We have too big a deficit with Japan. We have for a long time.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두 정상이 마지막으로 만났던 지난해 9월 미일 정상회담 때 나눈 이야기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아베 총리의 제안이 200억 달러, 우리 돈 22조 원 규모로 고용 인원만 3만 7천 명에 달한다고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아베 총리가 자신을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한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아베 총리를 곤란하게 하면서까지 대화 내용을 밝히는 건 다음 달 시작하는 미일 무역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과의 새로운 무역 협상에 앞서 대일 무역 적자 삭감에 의욕을 보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미국의 무역 적자는 6,210억 달러로 1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JTBC 이한주입니다. 2년 전 남대서양에서 침몰한 스텔라 데이즈호의 실종 선원 가족들이 적극적인 유해 수습을 촉구했습니다. 현지 수색 용역 업체는 추가 수색과 유해 수습에 대해 별도 계약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부는 수색 용역 업체과의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드루킹 일당과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김 지사 측은 현직 도지사로 업무를 봐야 하고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는 만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항해사 면허도 없이 대형 화물선을 운항한 선장과 기관장이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선장은 술까지 마셔서 만취 상태였습니다. 이들은 지난 5일 인천에서 출발해 백령도로 가던 도중 배가 그물에 걸려 멈추자 구조를 요청했다가 덜미를 잡혔습니다. 골프 가방을 든 남성들이 함께 스크린 골프장에 들어갑니다. 60살 김모 씨 일당은 지난 1월 부산 금곡동의 한 스크린 골프장에서 내기 골프를 치며 상대방 몰래 커피에 필로폰을 타서 마시게 한 뒤 판돈을 챙긴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김 씨 일당은 판돈을 올려가며 몇 시간 만에 540만 원을 따간 걸로 조사됐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 시간입니다. 이성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반사의 반사의 반사. 예, 이 초등학교 때 반사 이거 하던 것 같은데 그 얘기입니까? 네, 무지개 반사 뭐 이런 얘기인데요. 예. 자, 그 최악의 미세먼지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연일 상대방 탓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당에서는 문 대통령의 미세먼지 공약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면서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문 대통령 대선 당시에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예. 국민들의 하루는 어느새 미세먼지 걱정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환경부 등 정부가 제시한 대책은 미세먼지 오염도를 미리 알려주는 문자 서비스뿐이었습니다. 예, 저도 기억이 나는 장면입니다. 워낙에 뭐 미세먼지 문제 계속 심각하다 보니까 그때 이제 정책, 뭐 공약 중에서도 인기 있는 걸로 꼽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의 대응이 상당히 좀 뒷북이다 이런 비판들이 있고 또 심지어는 청와대 비서실장이 이런 어떤 그 보여주기 행보만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지금 비판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걸어서 출근하는 모습인 그렇습니다. 거죠? 자, 예. 그러다 보니까 한국당에서는 오늘 회의에서 문 대통령의 발언을 그대로 받아서 되돌려줬는데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예. 이렇게 써놓으셨는데 저한테도 맨날 이 문자 서비스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 다시 반사 거울로 이렇게 돌려드립니다. 이 반사 거울로 청와대까지 돌려드립니다. 예, 그래서 오늘 키워드가 반사가 됐던 거였군요. 자, 그런데 이제 자유한국당 이제 신임 대표, 당 대표가 된 황교안 대표도 지금 연일 이제 미세먼지 문제로 정부를 비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6일 회의 때는 황교안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네티즌들은 미세먼지가 아니라 미세먼지를 문세먼지라고 한다. 이런 식으로 상당히 신랄하게 비판을 했는데 자, 그렇게 하자 민주당에서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다라고 비판을 하고 반발을 했습니다. 예. 자, 이석현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황교안 대표가 총리라던 2006년 시절에 보면 자, 서울시의 대기환경 사이트 지도를 한번 봅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온통 빨갛다. 당시 이렇게 미세먼지가 매우 나쁨이었는데 어떤 대책을 내놨느냐, 뭐 중국에 항의를 했느냐, 뭐 집에 있으라고 하는 것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다시 한번 반사를 한 셈입니다. 예, 반사에 반사가 된 셈이군요. 자, 그나저나 어쨌든 최근에 이제 이 미세먼지들 상당 부분 중국 때문이라는 분석 많이 나오고 이제 정설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부터 풀어야 한다라는 데는 별 이견은 없어 보이고요. 그렇습니다. 참고로 한국당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중국에 대해서 말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계속 비판을 하고 있는데 자, 과연 그런지 한번 체크를 좀 해봤습니다. 지금 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중국 측을 만날 때마다 꾸준하게 미세먼지에 대해서 언급을 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첫 정상회담 당시에도 미세먼지 공동저감 협력을 하자라고 했고 지난해 말에도 또 한국의 미세먼지가 중국 요인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앞으로 양국이 스모그와 초미세먼지 등의 국가적 현안에 공동 대응하자 뭐 이런 식의 계속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전 정부에선 어땠느냐? 예. 박근혜 정부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미세먼지가 중국의 어떤 원인이 있다라는 식의 언급들을 종종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청와대에서만 언급을 한 거지 시진핑 주석이나 중국 측을 상대를 직접 대면해서 얼굴을 보고 이야기한 건 아니라는 지적이 있기 때문에 예. 이렇게 청와대에서만 중국 책임론을 언급하는 것들이 중국에 대해서 뭐 겁박도 아니고 협박도 아닌 뭐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냐라는 어떤 예. 지적들도 있는 겁니다. 예, 결국은 뭐 미세먼지 문제 국민들이 바라는 거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어떤 대책이 나오는 거를 바라는 거지 뭐 누구 탓이다 이거를 규명하는 것을 바라는 거는 아니겠죠. 예, 앞으로도 심각해질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머리 맞대고 좀 협력할 문제로 보입니다. 다음 키워드 한번 가볼까요? 자,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자, 개각 반사 효과. 예, 이번에도 반사군요. 지금 사진에 나오고 있는 모습은 오늘 이제 입각설이 계속 많이 나왔다가 입각하지 않기로 된 우상호 의원 모습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 안팎에서 좀 설왕설래가 있었는데 그러자 당에서는 공식 입장까지 내놨습니다. 자, 이렇게 내놨는데 자, 우상호 의원이 입각해서 제외된 것은 이해찬 대표의 만류가 있었다. 자, 우 의원 앞으로 차기 총선에서 당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언급을 내놨습니다. 예. 그러니까 장관 내정자에 대해서 환영 논평을 내는 경우는 종종 있지만 내정이 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사유를 해명하는 논평을 내놓은 건 좀 흔치 않다라는 분석들도 있습니다. 예, 저도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입각설이 그만큼 많이 모락모락 나왔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기도 한데요. 자,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앞서 청와대에서도 이 요청을 했더니 당에서 필요하다. 그래서 당에서 놔주지 않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당 안팎에서 좀 취재를 해보니까 표면적인 이런 이유와 달리 좀 납득이 안 된다는 분위기도 분명히 감지가 됩니다. 아까 그 민주당 입장을 좀 다시 한번 보시면 예. 자, 대표적으로 우상호 의원은 원내대표를 역임한 당내 중진 의원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에 필요하다라는 논리 구조인데 예. 그렇게 따지면 오늘 중소기업부 장관에 지명이 된 박영선 의원도 원내대표를 역임한 당내 중진입니다. 그랬군요. 자, 이런 논리라고 하면 박영선 의원은 내년 총선 때 당에서 굳이 불필요하니까 장관으로 가라라는 식의 반문이 나올 수도 있다. 예. 뭐 이런 식의 의견들이 있고요. 예. 결국 어쨌든 다만 그 검증 과정의 어떤 문제라기보다는 뭔가 우 의원이 청와대 코드가 좀 맞지 않는 부분들도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입장들도 있는데 예. 자, 우 의원 측에 직접 좀 확인을 해봤더니 자, 입각 얘기가 나오던 초기부터 지지자들에 대해서는 좀 반대가 많았답니다. 내년 총선을 한 번 더 하고 예. 그 이후에 뭐 큰일을 도모하라 뭐 이랬다고는 하는데 뭐 그렇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또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부분은 그거 아닙니까? 이제 보통 정치인 같은 경우에는 장관을 해서 어떤 국정 경험을 쌓는 것을 굉장히 바랄 텐데 자, 이번에는 이제 여당 의원이 입각을 하겠다는 것을 당 차원에서 만류를 하고 이제 본인이 받아들인 거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궁금하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이런 경우 과거에도 있었습니까? 흔치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당 의원이 장관이 되는 거는 상당히 선호하는 코스입니다. 누구나 되고 싶어하는 코스이기 때문에 흔치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몇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자, 유시민 작가죠. 알릴레오. 자, 노무현 정부 당시에 보건복지부 장관에 입각을 하려고 하냐 야당이 아니라 여당에서 상당히 반발을 했습니다. 같은 여당에서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반발을 했는데 자, 이건 당시 뭐 당 지지율을 떨어뜨리라는 이유였는데 친노와 비노 사이 어떤 그 불협화음, 계파 갈등이었다라는 얘기가 있고 또 같은 개각 당시에 정세균 의원도 현직 원내대표를 하다 바로 장관으로 가서 당에서 반발을 한 적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비하인드 뉴스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손을 잘 써야 하는 배구에서 공이 미처 손에 닿지 않을 때 선수들은 어떻게 대처할까요? 발로 공을 받아내는 장면이 심심치 않게 나오죠. 공은 때때로 선수들 머리로 향하고 등에 맞으면서 생각하지 못한 점수를 선물하기도 합니다. 이도상 기자입니다. 숨 돌릴 틈 없이 주고받는 공격. 대한항공 정기석이 공을 높이 띄웠지만 네트에 맞고선 세터 한 선수의 등에 맞고 흐릅니다. 곽승석이 다급하게 손을 내밀어 공을 상대 코트로 넘겼는데 우리 카드는 속공을 시도하다 실수를 하고 맙니다. 행운의 득점 속에 대한항공은 3세트 맞았다네 정규리그 우승을 확정했습니다. 어디로 흐를지 모르는 공. 배구에선 손을 쓸 수 없을 때 뜻밖의 장면들이 속출합니다. 코트에 넘어진 현대캐피탈 신영석은 누운 채로 발을 써 공을 걷어올렸습니다. 배구 선수들이 발을 잘 쓰는 것도 이젠 실력입니다. 족구 선수처럼 공을 차올려 위기를 모면하기도 합니다. 때론 공이 너무 빨라서 몸을 맞고 튀어오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머리로 향하는 공은 피할 재간이 없습니다.
눈 깜짝할 새 얼굴을 때리기도 합니다. 배구는 손을 잘 써야 하지만 발부터 머리까지 온몸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100년 전엔 상체만 쓸 수 있었지만 이후 무릎 위, 한때 몸 전체까지 허용 범위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다시 상체만 활용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가 20여 년 전부터 온몸을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선수들은 코트 위로 몸을 던지는 것도 모자라 온몸을 써서 공 하나를 살려내기 위해 몸부림칩니다. 그 속에서 배구의 재미가 쏟아져 나옵니다. JTBC 이도성입니다. 예, 오늘 뉴스 후 소셜라이브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 보석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